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이어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면은 국회의원이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막는 게 최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카톡에서 글을 퍼나르는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당 단독으로 발의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찻대고 포대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먼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빠르면 14일이 내일이잖아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법사위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16일 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의결을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당이 어쨌든 뭐 여당 얘기로는 자체 특검법 만들겠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제일 이제 추후 논란도 적을 텐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속도전을 펼치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서 그 수정안을 들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 특검법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보다 사실상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보이콧이다. 네, 왜냐하면 명칭도 바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법, 내란이라는 이름을 빼고 뭐 12월 3일 뭐 비상계엄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도 있고 뭐 그 외에 그 내용에서도 뭐 외환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독소 조항들을 많이 제거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안도 들고 오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뭐 특검법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수정안을 들고 오겠다 또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책임 회피용이고 사실상 내란 특검법 자체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님.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제3자 추천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비토권도 없애고 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비난을 하던 지점인데 그런 것들 좀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야당이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에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걸 빼고 더 심한 걸 집어넣었죠. 외환 관련한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대북 확성기 그리고 대북 전단 이런 것들도 외환이다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것이. 그런 게 왜 특검의 대상입니까? 대북 확성기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정당한 방어수단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특검을 하겠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북한과 연관 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내란 특검에 관해서는 굉장히 수사 범위가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책임 범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명확하게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까지도 확대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칼춤을 추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위헌적인 요소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그것에 대해서 결코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명칭도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비상계엄 특검법이다 뭐 이런 명칭을 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눈에서 보면 이걸 좀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왜 자체안은 내놓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희가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할 적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부권이 돼서 이렇게 이송이 됐을 때도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있다. 협상 테이블에 민주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을 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표결된 그 다음날 부결된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민주당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생겼냐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짓기보다는 비상계엄과 연동지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절차가 된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 상황에선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내란으로 우리가 명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좀 공통점을 좀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비상계엄 특검과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인데 네. 사실 첫 번째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주장한 거는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하도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는 민주당도 이건 한 발 물러서서 그럼 제3자 특검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거부권도 우리가 빼겠다라고 지금 손을 내민 상태잖아요. 다만 이제 이 수사 범위가 앞으로 좀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외환죄 추가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외환이라는 게 이제 대북 어떤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 거를 이제 지금 외환으로 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전통적인 어떤 보수 정당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저는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넣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들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게 내란 동조 세력이다, 뭐 내란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진짜 국민의힘 뭐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과 지지층까지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 이 수사 범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이제 좀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일단은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라고 명확하게 박아놓은 그런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뭐 외환죄 때문에 특검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목리를 부르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를 문제 삼는다라기보다는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을 도발하고 어떤 전쟁을 야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 중에 전시 상태가 되면 사실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 이게 단순한 민주당의 음모론이 아니라 뭐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보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이런 문구도 있었고, 이 비상계엄 일주일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는데 네. 합참의장이 그것을 이제 막아서게 되면서 실현에 옮겨지지 않았던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평시에 우리가 이 보수 정권의 대북 뭐 정책 기조를 다 싸잡아서 이번에 특검에 포함시켰다 이게 아니고, 이 특검에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에 관련해서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건들을 봤을 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또는 이것을 기획하고 모의하는 단계에서 일부러 어떤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거는 수사를 하고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거 자체를 다 빼야 된다. 이런 혐의와 정황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신주호 부대변인 그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은 외환 혐의, 이게 외환죄 혐의, 이게 아주 넓은 의미의 그 혐의가 아니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되는 거를 이렇게 제한해서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하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부당한 것이죠. 좁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대북 확성기가 송출됐었던 것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에 국한되나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북 전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게 정부 차원에서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 단체에서 지금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날리는 것이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었던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해외 파병. 우리가 지금 해외 파병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해외 파병한 데가.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얘기하는 것이 뭐 속셈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북한군 과 관련돼서 국정원에서 요원을 파견하고 그런 거를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해왔었던 그런 안보 정책들까지도 송두리째 부정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집권 플랜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 그분의 개인적인 수첩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뭐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군 당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단정하고 외환죄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자, 박성민 핵심이 비서관님. 이 예. 평양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는 밝혀줄 수가 없다. 어디서 보냈는지. 그러니까 민간 단체가 보낸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을 크게 도발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외환죄다. 라고 민주당에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황이 있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 수사를 해보자라는 건데, 사실 찔리는 게 없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외환죄를 저지른 바가 없고 책임을 뭐 질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정황들에 대한 의혹을 축소시키고 또는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환죄를 넣었으니까 특검법은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국가의 혼란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 협조 공문 보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네. 공문 내용 짧게 소개해 주시고
공수처가 공문을 왜 보냈을까요? 네, 일단 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막지 마라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서는 이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뭐 33 군사 경찰대나 55 경비단 등 이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이후 또 다른 뭐 민사상의 어떤 책임도 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이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뭐 공무원 자격 상실이라든지 뭐 공무원의 이제 재임용에 좀 제한이 되고 아니면은 뭐 이 공무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이제 이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뭐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전 이 공문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을 때 적국에 이제 그 삐라라고 하는 전단을 뿌리면서 뭐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뭐 즉각 항복해라, 약간 이런 것들 전술을 쓰기도 하잖아요. 분열을 네, 뭐 어떻게 위한.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예.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심리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공수처에서 워낙 지금 이 경호처에서 내부적으로 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뭐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어떤 언론에서의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분열을 조금 더 이제 일으키기 위한 그래서 이제 체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를 방해하지 마라,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좀 젊은 어떤 직원들을 좀 겨냥했다고 할까요?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다분히 젊은 직원들을 좀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엔 좀 뭐 효과라 그럴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현장에서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날에 네. 당일이 되면 뭐 경호처에서 또 막아설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뭐 현행범 체포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히 명분 쌓기가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직원들의 동요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경호 차장과 이 경호 본부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했다가 뭐 대기 발령이 났다라는 뭐 A 부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이 뭐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무력 사용 지시를 뭐 검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 간부들 중에는 또 다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부선에서도 그렇게 반발이 나오는데 일선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정당한 영장이 집행이고 위법적이지 않은 행위, 어떤 공무의 집행 방해를 막아서는 게 얼마나 중죄인지 아마 경호처 공무원분들도 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는 정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직업적인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수처가 설득과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소통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처 직원 내부에서의 동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원들 내부의 동요에 대해서는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옷을 벗었다기보다 사퇴한 다음에 지금 경호청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하고 저 경호본부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있는 건데 자, 이 두 사람이 다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체포하러 온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때문에 경호법에 대해서 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찰이 체포를 만약에 했을 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조 대변인. 그분들을 체포해서 네. 그 체포가 성공한다면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죠. 사퇴하신 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른바 협상파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혈 사태나 상호 간의 그 극단으로 치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사퇴를 했고 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강경파마저 사라진다고 한다면 경호처는 사실 명령을 받을 곳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수처든 경찰이든 지금 그 일선 수뇌부들을 먼저 체포하고 그 뒤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손쉽게 대통령께서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호처의 공문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좀 그러니까 공수처가 굉장히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거를 자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걸 막아서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변죽만 계속 올려놓고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사실상의 경고, 구두 경고식으로만 해놓고 안 하려고 한다면 저는 공수처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안 하든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수 대표님, 경호처 낸 이동수 대표님, 경호처 내부에 이렇게 좀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나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됐다가 다시 반발해서 다시 게시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 일부 간부들이 뭐 사퇴 요구를 지금 그 경호처장 대행, 경호처 차장이죠. 했다가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님이 네. 듣는 경호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에 경호처 관련한 문제들도 그렇고 네. 이제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뭐 경호처라든지 아니면 군대 같은 조직이 원래는 상명하복의 어떤 질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마지못해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감정들이 좀 많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12월 3일 날도 보면은 군경이 뭐 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음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뭐 잡지 않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내부 뭐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에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군인들끼리 서로 막 외치는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호처도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가기관의 어떤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우리가 이렇게 과연 막아서는 것이 온당한가. 근데 다만 지금 지휘부에서 그걸 강경하게 지금 주도하고 있고 막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막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지금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체포가 된다면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방어에 나서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현장 지휘 효율성 차원에서 2차 집행에 투입하는 공수처 인력을 1차 때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경찰 위주로 투입될 것이다. 경찰은 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공수처는 인원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동수 대표님이 네. 보시는 2차 영장 집행할 때 뭐 시기랄까 아니면 규모랄까 방식이랄까 어떻게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세요? 뭐 일단 시기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기간이 되잖아요. 네, 결국에 설 전에는 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번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엔 이제 한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지난번에 이제 의욕을 갖고 좀 주도적으로 하려다가 결국에 이도저도 안 되고 이제 물러나가지고 큰 어떤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체포하는 과정 자체는 그래도 경찰의 상당 부분 좀 맡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당 부분 맡길 것 같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쪽 분위기도 좀 살펴볼게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서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건 적절치 않다.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같은 요청 어떻게 보세요?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체포는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거면
그동안 출석 요구가 3차례나 왔을 때 변호인도 미리미리 꾸리시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 경찰 측과 뭐 또는 뭐 공수처 측과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갔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했고 정당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 대통령이니까 체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적반하장의 주장이고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셨잖아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실 분이 이제 와서 뭐 출석에는 다 불응해놓고 체포는 뭐 나중에 해달라 또는 안 된다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마치 어떤 법원도 본인이 고르려고 하고 수사의 방식도 본인이 고르려고 하고 수사의 시점도 본인이 고르려고 하고 세상에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굉장한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굴고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거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그 전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먼저 우선하겠다 이런 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요청이랄까 이런 입장 전달이. 신주호 부대변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 표명이 네. 법리적으로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탄핵 심판 이후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것이죠. 그것이 명확히 법률상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셨던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저는 그 말씀을 그 다짐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지금 본인들 기관에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경찰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당당하게 나오셔서 공수처가 행해왔었던 이런 불법적인 부당한 행위들을 명명백백히 밝히시고 그것을 국민 앞에 알리시는 형태로 간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인 지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이렇게 잡혀 나오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인가요? 네, 잡혀 나오는 그림은 대한민국의 국격상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계세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분들이 거의 밤낮 할 거 없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엄동설안에 계신데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공수처가 그 발부한 영장의 부당성을 알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왜 내가 구속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법정에서 밝히신다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국론을 통합해야 되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을 더 이렇게 취하시는 거 아니냐, 그것을 노리시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이 점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귀결이 돼야 가장 지금으로서 최선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최선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제 뭐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임하는 게 뭐 앞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그림이고 또 이제 국격을 생각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그런 그 뭐 지지층들은 네. 탄핵도 반대하고 끝까지 싸워야 그다음에 된다는 의견이죠. 예. 끝까지 싸우고 체포도 반대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한남동에서 이 탄핵이나 이런 수사에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처럼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죄가 없고 이제 또 이 정당한 통치 행위를 행한 것이라면은 저는 그냥 당당하게 이제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적인 체계 안에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법의 집행을 막 계속 이제 힘으로 막아가면서 거부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좀 하나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건이 없고 직권남용죄로는 기소되지 않는데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이 직권남용을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란까지 엮어서 이제 처벌하려고 한다. 절차가 부당하니까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모든 어떤 핑계거리를 제공한 게 결국에 공수처의 탄생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이제 뭐 내란죄나 이런 수사 권한들이 찢어진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이 비극은 또 뭐 언제든 다시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이 사건대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이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1805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퇴근길 진눈깨비가 내리네요. 접촉사고도 났어요. 성수대교 진입전 88도로에 차는 밀리지만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들으면서 모두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울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한남대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 간격 좁혀지고요. 반대 하남 쪽은 반포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려 지납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 신내 나들목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정체길이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은 노원구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요. 뒤로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의정부 방향은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오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차 간격 좁혀지고요. 반대 방향도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밀려 지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송산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서산패 나들목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광장부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서울 쪽으로는 서중에서 화도까지 흐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 체포 문제, 그다음에 뭐 경호처의 어떤 대응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이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에 팩트가 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심되는 게 역시 대통령을 뭐 이렇게 체포해서 가는 게 망신주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인데 비슷한 얘기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갑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게 2025년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돼야 된다. 강조했고 반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체포하는 게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박 전 의원님 말씀이 맞죠.
같은 당이어서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국격을 얘기하고 뭐 대통령이 수갑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 뭐 나라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12월 3일에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국격은 이미 실추됐어요. 뭐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좀 자긍심을 저는 갖고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화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룩해냈고 그것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굵직한 기점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세웠고 계속 지켜왔는데 이게 어떤 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실은 산산조각이 난 거거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국격을 실추시킨 건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여당 의원들은 화살을 돌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도 우리가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석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튜버들 뒤에 숨어 있고 경호처 뒤에 숨어 있고 변호인 뒤에 숨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궤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결집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에게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된다라고 외치셔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실추된다, 명예가 손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걸로밖에 전 생각이 안 돼요.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국회의원 하십니까? 정치 그러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동수 대표님,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대통령 옹호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제 하셨는데, 여튼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이런 일이 있기까지의 야당의 뭐 폭주도 있었다, 입법 폭주도 있었고 그 이후 그 이런 일이 있기 전후를 해서도 무자비한 탄핵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다. 플러스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상식 의원이 뭐 SNS 올리면서 민주당과 경찰이 내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이제 하고 있고, 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빨리 벗기 위해서 이것과 연동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또 관저가서 본인들이 또 몸으로 막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또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본인들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제 중도층, 수도권, 뭐 청년층한테는 별로 긍정적이게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갑차고 이렇게 뭐 포승줄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걸로 이제 뭐 대통령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수사기관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많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와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나와서 좀 출석 좀 해라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해 놓고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딱 하나 이제 방금 전에 이 음성에서 이제 동의할 수 있었던 한 문장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 탄핵 심판 사유로 내란죄 빼겠다,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뭐 조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전 그 목적도 물론 민주당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도 국민의힘을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게 낫지.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뭐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 나오면 훨씬 더 중도 어떤 확장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국민의힘이 좀 상황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지호 부대변인 지금 이동수 대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좀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당이 옳은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다 뭐 명약 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저 역시도 과연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에 이끌려져서 나오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럴 거면은 공수처나 경찰이 좌우면 하지 말고 체포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심기일전의 각오로 집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영장실질심사 임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을 질질 끌면서 네. 본인들의 그 입지를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공수처의 그런 정치적인 모략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거기서 실패하면은 법적 원칙에 입각한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야당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가왕 나훈아 예. 씨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네네. 어떤 콘서트를 갔다 온 분들 얘기가 네.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보면서 네. 이쪽 왼쪽 팔이 오른쪽 팔을 보면서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난리를 치는데 이쪽 왼쪽 팔을 쳐다보면서 니는 잘했나 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공감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의 마지막 콘서트라고 해서 콘서트를 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훈아 씨가 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럼 그동안에 잘했느냐? 아니거든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 그리고 무분별한 탄핵 폭주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의 삶을 내팽개쳤던 그러한 그 의회 독주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샀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님, 민주당 의원들은 비난도 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나훈아 씨의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평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워낙에 이제 여야 간의 갈등도 워낙 컸고 뭐 정치권의 대립이라는 것은 사실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양쪽을 다 비판하는 의견이 뭐 생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이 그 불법적인 계엄 선포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굉장히 중죄인 거거든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고 시청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가 될 정도로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형, 무기징역 이런 정도의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란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지른 그 행위는 사실 민주당이 잘했고 못했고 뭐 못했다고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수준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뭐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게 정당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양비론은 저는 좀 비겁한 양비론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축소하고 사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작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하고 내려왔던 포고령 보세요. 1번이 첫 번째 그 포고령 1호가 내용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뭐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그러고 언론 출판 다 통제한다 그랬고요. 정치활동 금지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던 겁니다. 실패했을 뿐이지 시도는 했던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좀 무거운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야 할 때지 마치 이제 민주당도 잘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죄를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누가 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 입틀막 특검, 카톡 검열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간인 경우에도 뭐 퍼날러도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자극한 것 같은데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민주당 이미 보수 유튜버 10여 명 고발 조치했는데 네. 앞으로 이런 퍼나르는 행위도 어떻게 고발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국민들이 그냥 카톡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뭐 다 고발하고 뭐 다 잡아넣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뭐 민주당이 어떤 최첨단 시스템이 있길래 국민들 카톡을 다 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누구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다못해 예시를 들면 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악성 댓글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쓰거나 뭐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사실과는 다른 명예훼손의 댓글인 경우에는 고소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퍼뜨리고 마치 네. 대통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또는 민주당에 의해서 뭔가 조작됐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누군가 행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일반인들의 카톡을 검열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제보를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보를 받아서 그러고 이제 판단을 한다.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또 그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 마치 온 국민의 카톡을 검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신조어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 아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인데 뭐 퍼나르는 것도 처벌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경계가 어떻게 될지 이게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점을 국민의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든 원천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 그것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계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야 이런 의견도 있다더라 하고 전달을 한 것까지도 처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인터넷 댓글을 말씀하셨는데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입니다.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카톡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그 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죠?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국민들은 이 계엄 사태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분들이 내 지인한테 야, 내 의견은 이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검열해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처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처벌할 사람이 무진장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원천자까지도 우리가 색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전용기 의원이 제보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그 발상이 더 경악스러운 겁니다. 왜요?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예. 것은 사람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했는지 제보하세요. 여러분들이 제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처벌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국민 분열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그냥 개개인 사인 간의 사이도 틀어지게끔 하겠다라는 아주 악랄한 정치적 시도죠. 저는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갈라치려는 행태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취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전용기 의원 또 민주당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뭐 보세요? 이미 이제 그 여론의 역풍도 그렇고 국민의힘에게 반격할 어떤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 부분에서 좀 민주당이 다소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뭐 온 국민이 다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온 데에서도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거는 처벌한다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단순히 그거를 공유하고 그것도 뭐 한두 건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10건 수십 건 공유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뭐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카톡 검열이다, 카톡 통제다 이렇게 좀 느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극단화하면서 이제 폐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양당이 보면은 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그냥 입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원칙, 기준 같은 걸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일단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 어떤 원천에 있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지만 이렇게 일반인들까지 좀 처벌의 대상으로 올리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가짜 뉴스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오천에서 무기 사용 언급했다.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에 막으라. 윤 대통령 측은 완전 가짜 뉴스다 반박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짧게 한 마디씩만. 자,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칼이라도 휴대에 막으라? 네. 예. 아니 이게 어쨌든 윤건영 의원이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날짜도 특정했습니다. 뭐 1월 12일에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무기 사용 검토를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시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뭐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누기도 했지만 어떤 이 무력 사용 지시에 간부들이 다수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이런 윤건영 의원이 어떤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하다못해 계엄까지도 뭐 민주당의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했고 어떤 뭐 망상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했고 그 외에도 정말 뭐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역시도 유력하다 진실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 짧게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윤건영 의원이 일부러 충돌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보가 확실치는 않은데라고 단서 조항을 달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주장을 저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한 줄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가장 좋은 해명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 나와서 수사 받으시고 탄핵 심판 성실히 임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해명은 명명백백히 밝히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40님이 항상 5시 뉴스레터 K 기다려집니다. 많은 정보와 각종 동향 분석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분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지금 하남 가밀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분들도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6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5살 세윤이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2살 무렵 소아암 판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7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세윤이. 지금도 재발의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 중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작년 초 엄마에게서도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가슴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들어간 엄마. 하지만 아픈 세윤이와 치료비 걱정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를 토닥이는 세윤이. 세윤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으로 강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비나 눈 소강 상태인 곳이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이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로는 1에서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눈 오는 지역 1cm가량 더 오겠습니다. 이렇게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눈예보가 잦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 나타나는 곳이 많을 걸로 보이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로 해기차의 서쪽의 강수는 잦은 편인데요. 동쪽에서는 해안 쪽 매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지만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6도 정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모레는 바람도 강해지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1도 등 2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 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300여 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쳤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 모두 지난달 국회 보고 때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지난주에 치러진 제89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에 285명만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치러진 88회 응시자 3,133명의 9.1%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불에 탔는데 이제는 소방용수까지 바닥나 토양오염을 감소하고 바닷물을 퍼날라 불길을 잡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신병 확보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맞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 압박 그리고 체포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의 뭐 직권 남용에 뭐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가 졸속으로 출범했다고 해서 법 체계마저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분명히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어떻게 적법하다 할 수 있겠어요.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주지의 파괴 아닐까요? 그것이 뭐 대통령 경호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것 자체 또 네.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니까 한 뒤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참모들이 다수 이제 구속된 상황인데, 자, 이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통치 권한이냐 아니면 그 목적이 소위 국헌문란 국헌문란을 꾀하는 어떤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를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요. 네.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내란 수괴니 뭐 우두머리니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프레임 아닙니까? 민주당의 내란 혐의는 그들이 또 탄핵에서는 빼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부분 등이 그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탄핵 심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뭐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네.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2심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나요? 지금 여하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연성이 있느냐? 결국 이런 부분 등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해서 통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헌재 판결이 먼저고 수사는 그 다음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들은 여하튼 막 체포 영장 집행에 기관에 명을 걸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력 동원한 걸로 알려졌고 지금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쓰고 있냐 하면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게 잇따라 소환 통보를 하고, 자, 그렇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겠다는 뜻 분명히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경호처 차장, 지금 뭐 경호처장 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경호처 차장하고 경호본부장하고 이분들이 두 분이 다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을 경찰이 청구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이 두 분을 체포해 가면 그 다음에 상황이 막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아주 좀 나쁘게 봅니다. 기관 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가짜 뉴스 등을 막 그냥 계속 공포 부리길 가중시켜 가지고요. 네. 지금의 혼란 국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나 국방부에 뭐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이게 협조 요청인지 협박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는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부터 시작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연금을 뭐 수령을 제한하겠다. 뭐 연금 얘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협박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사익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는 겁니까? 엄연히 경호처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개인 연금을 수령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의 그 경호처 직원으로서의 공무를 제대로 못하게 협박하는 것이 이게 과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질서인지요. 저는 뭐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불법영장 이러는데 그 불법영장을 집행할 때까지 또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 업무를 경호처 직원은 경호처 법에 따라서 경호처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진 협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 헌법기관 간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님은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기 위해서 40여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남동 공관에 갔습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다시 가실 겁니까? 6일날 저희가 그 현장에 갔던 것도 네. 무슨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대통령을 영장을 청구해서 사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그 체포영장 발부한 거 체포영장을 또 서부지검에 그 판사 쇼핑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한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집행을 대통령을 대상으로 불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저 역시 그 무슨 뭐 어떤 특정 무슨 법 집행을 막고 누군가를 뭐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장 집행을 하건 또 법률 집행을 하건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서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 등이 그 적법 절차가 아닌 법 취지를 파괴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또 묵과할 수 없다는 거 입장입니다. 그런 네. 입장입니다. 경찰청장 대행이었나요? 경찰은 어떤 걸 또 밝혔냐면 뭐 물론 야당 의원 질문에 밝히긴 했지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면 국회의원이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적용해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경찰이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경찰 경호청 차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입법기관의 하나의 각각의 헌법기관 의원들로서 국회가 만든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네. 그것이 의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의 당연히 헌법기관에서 권리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불법 또는 우리 법에 받지 않는 행동 등이 법 집행기관에서 있는지를 저희는 또 저희 나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경찰청장이 뭐 본인이 의원들이 나설 경우 그것이 위법이고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충분히 바로잡고 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와 오천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에 막으려고 했다고 뭐 이런 제보를 받았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이건 완전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도피했다든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누가 퍼뜨리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무기 사용 지시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둔갑을 했다면 그러면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했을 때 시민들 사이에서 경호를 하던 그 경호구 직원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사진에 찍혀서 이렇게 이제 회자됐던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우에 위험할 경우 총을 가지고 나가라고 총기를 지시를 했겠나요?
그들은 경우 규칙에 따라서 총기를 소지하든 무력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경우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무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일 텐데 뭐 그런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든지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든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퍼뜨릴까요? 참 그들의 목적이 정말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협조 공문 얘기도 하셨는데 저 경호처 내부에서요. 지금 이제 뭐 경호처 내부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윤건영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좀 흔들기 위한 게 아니냐. 일종의 이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또 이렇게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처 내부의 젊은 직원들은 좀 이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근에 뭐 경호 차장한테 사퇴를 요구했다 대기 발령 받은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다시 복원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어떤 경호처 내부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뭐 경호처 직원들이 뭐 수백 명이 있는데 네. 그들 사이에서도 이런 혼란한 전국 불안 속에서 왜 어떤 그 여러 의견들이 없겠고 여러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또한 또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지난번에 뭐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가 대기 발령됐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서 그 경호처의 군사 주요 시설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기 발령한 건데 그것을 무슨 경호청 차장의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대기 발령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고요. 네. 실제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입니다. 또 군사시설 보구역으로 지난 22년 8월에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보를 누설하면은 군사기지법이나 대통령 경호법 등에 저촉되지요. 그런 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처신을 한다는 것은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충실하게 종사하면 되고요. 또 무슨 국수분이든 공수처든 이 부분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죠.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해야죠. 공수처는 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해야 될 수사만 하면 되시고요. 대통령이 형사 소출을 당하려면 내란죄 외환죄가 있어야 되는데 내란죄 외환죄가 되려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그것이 그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헌물에 해당되는지 분명한 그 위헌 사항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서 또 그 위헌 내용 등의 상당 부분이 내란죄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법에 따라서 그것은 뭐 경찰이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경찰밖에 없으니 경찰을 수사해야 되죠. 그 수사 받으면 되죠. 그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 질서, 법 질서를 뭐 방해하자는 얘기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저 한 사람의 그 조기 대선을 위해서 뭐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떤 부분은 뭐 위법하고 어떤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국민들이 또 그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방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보면은 법치국가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그런 법에 어떤 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지만 그것이 우연성이 있는지 과연 법률 내에 있는지 지금 수사받고 있고 직무정지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다 법에 지금부터는 다 헌법과 법에 충실해야 될 때이죠.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계엄 특검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 왜 다른 겁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민정이 쓰는 프레임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형사 관련 범죄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네. 이에 대한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촉발이 비상계엄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의 범위를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계엄이 되죠. 내란죄는 이미 이것은 내란이다. 이것은 우연이고 우연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이고 그리고 그건 내란이다라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죠. 그것을 네.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좀 이게 내용에 약간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의총에서도 지금 그런데 의총 자체에서 특검 자체를 우리 여당에서 뭐 수정안이든 제3 지명안이든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특검을 발의한다더라도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혹은 16일 민주당은 좀 수정한 민주당이 지칭하는 내란 특검법을 이제 재표결에 또 나섭니다. 지난번에 2표 차이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의원들께서 다 각자 판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폭정이라든지 민주당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지금 몰아붙이는 1인치야 여러 가지 정국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무모한 탄핵 남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내란인지 모르겠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의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의원들도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108명의 의원들이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만 잘 제대로 파악해서 민주당의 저런 폭정을 막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번 야권이 발의한 특검에는 외환행위 수사가 이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이 있고 하니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관련한 외환죄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속임수고요. 아주 후한무치한 속임수이고요. 외환을 지금 특검에 다뤄서 이번 수사장에 포함시키겠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한미동맹 와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복원해서 한미동맹이 여러 가지 복원된 것이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하지 않고서도 많은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상화 조치가 이롭게 했던 여러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한 조치가 네. 대북 확성기 그런 조치가 외환죄에 해당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할까요? 민주당의 또 하나의 또 프레임이고 속임수이지요. 네. 그것을 이름만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눈에 보이는 정말 뻔히 보이는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의원님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 여러분, 저도 민주파출소에 잡아가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글을 올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민주당 의원께서 카톡도 검열하다고 한다고 하니까 카톡에 내란죄를 선전하는 일반 국민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 검열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 아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통신의 또는 이런 자유 등이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저는 탄핵에 반대한다면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카톡도 점검했더니 저도 그래서 카톡에 그거를 남긴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일반 카톡에서
실어 나르는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카톡 계엄이냐 카톡 검열이나 입틀막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 카톡을 검열을 할 수 없으니 뭐 신고를 받겠다, 제보를 받겠다.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뭐 이래서 민주당의 저기는 무슨 이러이러한 것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제가 글을 친구한테 남겼는데 친구가 그거를 민주당한테 신고합니다. 강승규 의원이 이래서 탄핵을 반대하니 이거 내란죄 아니냐. 결국 통신 친구나 카톡이라는 것이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는 사적 통신인데 네. 그런 부분 등을 제보를 받아서 검열하겠다. 뭐 이런 것은 결국 북한에서 옛날 했던 오후 담당대니 오후 뭐 이런 부분들이 부활된 건가요? 그래서 국민들을 카톡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뭐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뭐 오후 담당제를 도입하자는 건가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가짜 뉴스가 어디에 경계선이 있냐도 이제 좀 비난이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박수영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하고 있는데 거기 문구 보면 탄핵은 무효다 그래요. 왜 탄핵이 무효라는 겁니까? 탄핵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탄핵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재명을 위한 탄핵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짜놓은 그 프레임대로 탄핵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려면 탄핵 절차에 따라서 네. 충분한 방어권과 또 여러 가지 저기를 져야 되는데 지금 뭐 무작정 탄핵을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탄핵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네. 임명을 또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를 했는데 총리를 탄핵시키고 결국은 또 부총리까지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헌재재판관을 임명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등이 탄핵은 대통령의 직위를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우연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출을 할 때 국회에서도 소출을 할 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론사 기사 20몇 개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 발의하고 소추된 탄핵이 발의 천재에서 하라고 압박하고 임명 안 하면 또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이런 부분 등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에 대한 방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실규명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결정적 순간의 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오늘 밝힌 내용인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이제 블랙박스 자료를 인출 분석을 했는데 네. 이 결과 음성 기록 장치가 마지막으로 기록을 저장한 시각이 29일 오전 8시 58분 49초로 확인됐다. 그리고 네. 비행 기록 장치 자료도 비슷한 때까지 저장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시간까지 다 구체적으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조종사가 이 메이데이 선언했던 시간이 8시 59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 시도에서 이제 그 콘크리트 둔덕이랑 충돌하면서 이 폭발한 시간이 9시 3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8시 58분까지만 만약에 저장이 됐다라는 건 한 4, 5분가량. 그러니까 메이데이 선언한 시점부터 이 폭발하기 시까지의 이 시간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와, 기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아니고 지난 4일에 이제 조종실 녹취록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음성 기록 장치의 이제 저장이 특정 시점부터 중단됐다는 사실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통안전위가 지금 같이 이제 공동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위원회 모두 교차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작업이 좀 진행이 됐고요. 지금 그 이후의 결과가 공표된 겁니다. 네. 자, 음성 기록 장치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거다. 이건 뭐 우리 상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장하고 부기장이 이제 조종실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고요. 네. 이제 비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출력이라든지 뭐 기체 상태가 이제 시간 단위로 다 이제 이 기록이 되는데요. 예. 두 장치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제 사고기가 뭐 정확히 조류와 언제 충돌했고 엔진이 언제 멈췄고 둘 다 멈춘 게 맞는 건지 뭐 랜딩기 언제부터 멈춘 건지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왜 조류 충돌 직후에 그대로 착륙하지 않고 복행을 결정한 건지 그러니까, 뭐 예. 반대 방향에서 거꾸로 동체 착륙을 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단서가 뭐 사고기 착륙 영상 요거 하나가 돼버리는 건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체의 뭐 고도라든지 속도, 엔진, 뭐 전원 공급 상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뭐 수치로 다 확인이 좀 돼야지 이런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한다면 가령 뭐 엔진 고장이 뭐 기체의 자체 결함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조류 충돌이 유력하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조류 충돌이 결정적인 원인이 맞았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가령 이제 사고기가 조류 충돌을 했더라도 공항 경계 내부에서 충돌한 건지 예. 외부에서 충돌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더 많이 책임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참 퀘스천 마크로 남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결국 블랙박스마저 이제 전원이 나갔다는 건 엔진 2기가 둘 다 멈춰섰다. 이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발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둘 다 꺼졌다. 그래서 이게 4분 가량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설이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동력 장치 같은 경우에도 있긴 하고 전력 공급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으로서 조종사들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 보조 동력 장치를 작동할 여유도 없었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금은 지배적이잖아요. 더 올라가가지고 여유 있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했을까에 대한 네. 대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지금 두 개가 전원 공급 차단이 됐을 때도 자동으로 왜 작동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엔 이제 규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지금 이제 어쨌든 블랙박스를 가지고 좀 규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밖에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좀 동원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원인도 규명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이제 엔진과 날개 같은 잔해들 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 사조이 이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서 분석할 계획이고요. 또 블랙박스가 왜 멈췄냐에 대한 원인 규명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조사관 2명이 오늘 귀국하면서 블랙박스를 국내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얘기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을 신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군인들이 사전에 파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러시아로 보내져서
전장에 투입됐다 이런 그 증언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이제 북한군 2명의 신문 영상을 직접 공개한 건데요. 네. 영상은 한 2분 55초 정도 분량이고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의 지원으로 이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요. 북한 군인들은 이제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예. 또 러시아 도착 후에 이제 파병한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가족은 물론이거나 파병 당사자도 아마 파병 사실 모르고 러시아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생포병사의 증언으로 이 설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죠. 예. 지금 이들은 생포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1월 3일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에 부상당하고 잡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는 지금 이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에 먼저 발견됐다 그러면 부상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게 뭐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 측의 주장이고요. 네. 이런 이유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도 북한군 생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포된 북한군 신병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이제 궁금한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요, 이들은 네. 전쟁 포로로 분류가 되고요.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 포로 교환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러가 파병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들의 소송을 이제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포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사실 포로 맞교환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당장은 일단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북한 쪽에 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이랑 이제 생포된 북한 군이랑 맞바꾸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이제 이 생포된 군인들을 뭔가 이제 전술적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지금 당장 이제 좀 치료받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지금 북한군 생포 사실 공개한 이후로 좀 여론전에 좀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공개한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렇죠. 국제적으로나 국제사회 뭐 여론도 좀 환기하고 뭐 전황도 좀 자국에 유리하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이 전략도 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들을 이제 과연 맞교환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분명한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문 영상을 보면 이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 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 걸 좀 보여주는 좀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가령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머뭇거리다가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묻더니 뭐 집에 가고 싶냐 했더니 뭐 가라면 가는데 남으라면 우크라이나에 남을래라고 하니까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북한군들이 정작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은 이들이 이제 한국 귀순을 요청한 바는 지금까지 없다. 근데 만약에 요청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방침이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우리 국정원에 의하면 북한군 피해 규모는 사망 300여 명, 부산 2,700여 명, 그래서 한 3,000여 명 정도가 사상했다 이런 통계를 내놓기도 했네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 설 차례상 비용이 어느 때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30만 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한 4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게 30만 원, 40만 원 이 가격대가 네. 이제 아직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헉 하셨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설 앞두고 이제 정부가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좀 풀기로 했고 예. 뭐 수입과일 같은 경우도 할당관세 물량 대폭 좀 늘려서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엔 가격이 안정되는 조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것들 좀 대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반영되면 이제 우리 이 30만 원, 40만 원 이 가격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꽤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 지금 이제 정부가 할인 지원이랑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 좀 계획하고 있는데 예. 정부 할인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900억 원 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더하면 아마 주요 성수품 가격 거의 한 5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좀 기다려서 장 보셔라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실생활에 꼭 도움되는 알짜 경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까요? 네, 5세대 실손보험 청사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는 개혁 방안인데요. 이제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이 실손보험 하면은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4세대 보험 가입, 그러니까 총 1, 2, 3, 4세대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전체 실손보험 한 3,578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는데 많이 가입하시는군요.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가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네. 이게 제도가 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아마 귀가 지금 솔깃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데, 그런데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 뭐 요약해 드리면 이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고요. 보장 한도는 축소가 되고 대신 보험료는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비중증 치료 자기 부담률 현행 30에서 50% 높아진다더라.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낮아진다더라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가장 핵심점이 이겁니다. 일단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거든요. 보장 자체가. 근데 이분들이 에 대해서 이제 계약 재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계약 재매입하고 재계약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죠. 이게 약간 이제 뭐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재매입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해지시킵니다. 그러니까 1, 2세대를 사실상 이거는 뭐 가입하신 분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를 하면 뭐 말대로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줄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돈을 받고 본인 스스로 이제 해지를 하고 5세대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이제 재매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5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한다는 거죠. 예. 뭐 안 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거절하면 기존의 그 계약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1, 2세대 보험으로 계속 가는데, 근데 아마 지금 1,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많이 비쌉니다. 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뭐 5년마다 오르는데 5년마다 오르는 그 갱신료가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정도로 높고, 그래서 일단 1, 2세대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재매입한다는 게 그런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주고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넘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약관을 강제적으로 이제는 변경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 그런 안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반발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5세대 실손보험 그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과잉보험, 의료 쇼핑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 손해, 어떤 점이 실제로 문제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우리가 실손보험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의료 쇼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는 1세대 같은 경우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도수치료라든지 비급여 항목을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청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료 쇼핑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손해율,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 보험회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5년마다 인상 주기가 있는데, 이건 물론 1, 2, 3세대마다 다릅니다. 보장 주기가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1세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인상이 되거든요.
갑자기 크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보험 전체 가입자분들의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손해를 봤더니 네. 2022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손 보험 같은 게 117%.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예요. 100%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18% 지난해 상반기 118% 이 정도 되거든요. 진료비도 늘어났고 손해율도 높아지고 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실손 보험의 가입자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전 너무 공감해요. 네. 제가 주위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 사례를. 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만 올라요. 예. 나는 청구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만 오르고 어떤 분들은 계속 가고 이게 가는 사람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5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망가지면 그 손해가 결국 이제 사회가 지게 된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급여 진료 중 과잉 비급여도 네. 이제 관리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관리 급여로 지정될 항목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정해진 건 아닌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예, 도수치료 아니면 비급여 영양주사라든지 체외 충격파,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 도수치료다 보니까 네,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전 도수치료 같은 게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13%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이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수치료를 이제 받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럼 만약에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네. 그럼 어려운 얘기 다 넘어가고요. 10만 원에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도수치료는 그냥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도수치료 내가 받는데 그러면은 10만 원이면 그 전까지는 내가 그냥 도수치료된 비급여니까 예. 내 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실비 청구하면 됩니다. 예, 1세대 같은 경우는 다 나오니까 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5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면은요. 내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 보험 회사에서 아니면은 이게 급여화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건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보험에서 민간보험에서 뭐 실비에서 나오겠죠. 근데 본인 부담금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내가 내야 된다고 이제는 예. 이게 가장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전체는 아니고요. 이런 특정 항목들이 있어요. 급여화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도수치료 많이 받고 있는데 실비를 많이 청구했는데 예.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긴장하고 있는 분들 제법 많으실 거예요. 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택이 줄기 전에 네. 싸게 빨리 치료받자면서 도수 치료 받고 계신 분들 많다고 해요. 네. 이전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갈 수도 있다고 하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도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1세대 실손보험이 654만 명 정도가 계시고요. 예. 2세대가 이제 928만 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총 1,582만 명이 1, 2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저도 1세대입니다.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도 1세대고요. 그래서 이제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보험을 사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왜? 자기 부담금이 없거든요. 예. 1세대 보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세대, 4세대 실손보험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잘 따져보셔야 된다.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물론 부담은 적을 수는 있어도 보장 한도가 많이 줄어들기 많이 때문에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혜택이 되나를 일단 생각하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내가 아픈 거,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아플 것 같은 거를 잘 보셔서 이제 보장 한도를 보시고 이제 갈아타는 걸 이제는 권유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5세대가 나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또 바뀐다라는 거죠. 아까 살짝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긴 네. 하지만 조금 더 한번 거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네. 1, 2세대 보험 가지신 분들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네. 사실상 이분들이 이렇게 가입 전환을 해야지 이제 이 개혁의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유도도 하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성보다는 유도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강제성을
띄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네.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예. 민간 사계약이잖아요. 네. 이거를 정부가 뭐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는 개정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몇 세대 보험인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일단 본인의 이제 오늘 가서 보험 증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 계약일이 2009년 9월 이전에 있다. 이거는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예. 1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내가 낼 돈이 없습니다. 다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돼요. 당연히 이제는 비급여 항목에서는 급여는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변경 내용 그 보장 내용이 변경하는 그 주기가 있거든요. 재가입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입하면 100세까지 그냥 뭐 보장일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보험회사가 아무리 내가 불리해지고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악화되더라도 뭐 재계약 주기가 없다 보니까 예. 그냥 처음 가입했던 그대로 쭉 갑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 쭉 가니까. 네. 이게 보장 변경 주기도 없다라는 거. 이게 1세대 실손보험이고 2세대는요.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2세대 실손보험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기와 후반으로 나눠지는데 초기 같은 경우가 보장 변경 주기가 없어요. 이것도. 예. 이게 언제냐면 13년 전까지. 13년 전까지 2세대 실손보험 가신 분들은 이것도 보장 주기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상 좋은 보험을 들고 있다. 다시면 보험료가 많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3세대 실손보험부터 이제는 자기 부담금, 2세대 그 이후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10에서 20%. 3세대 실손보험은 10에서 30% 자기 부담금. 4세대 실손보험이 20에서 30% 자기 부담금이 생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날짜별로 이제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예. 참고로 제가 이제는 40대인데 실손보험이 1세대입니다. 예. 6만 7천 원 정도 나가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예. 저는 청구한 적이 없어요. 보험료만 오릅니다. 처음에 제가 가입했을 때 2만 원대 후반대였거든요. 건강해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험료만 오르다 보니까 청구는 안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가 1세대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월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있을수록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유드린 건데 어떤 걸 권유드리냐면 1,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나는 충분히 이거 낼 수 있어 하신 분들은 그냥 1, 2세대를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근데 나는 보험금이 너무 부담이 돼. 그러면은 이제는 뭐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네.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에서 뭐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고, 정부가 이 실손보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뭐 뭐래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민간 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예. 보험회사의 나와의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정부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이제 사실상 이번에 개혁안을 통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또 네. 손해율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간 강제성을 띠려고 하는 건데 좀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의료 소비자라든지 또 병원, 의료계 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발이 생각보다 이제 심하다는 거고, 그래서 개혁 방안이거든요. 네, 과연 이 개혁 방안이 어떻게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은 이게 마치 정해진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토론이 있고 수기 과정이 있는 거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험계와 의료계 입장은 엇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좀 간단히 어떻게 엇갈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뭐 보험업계 입장에선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혁안대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네. 손해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거든요. 예.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보험을 보완하고자 나왔던 게 사보험이고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개혁안대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왜? 의료계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혼합진료라는 게 있어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합 진료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그런 급여 항목에서의 수익
을 사실 비급여에서 좀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혼합 진료가 또 금지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비급여 항목에서 사실상 수익을 냈던 것이 이게 급여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의료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 결이 약간 다르다,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 업계마다 사실상 이 참여자들마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실손보험 바뀌기 전에 미리 해둬야 될 것 딱 한 가지 이거는 해야 된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걸 좀 권유드려요. 약관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게 몇 세대 실손보험인지,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보장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없는 사람들 없을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요,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를 타다가 대중교통이 하다 다쳤습니다.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내가 넘어진 거예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시민 안전보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시죠, 아니면 구 이런 데서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이미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구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치료비 정도, 실비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너무 모르셔서 다친 거, 길거리 지나다 다쳤어요. 아유, 그냥 내 잘못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구청 또는 시청 쪽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손보험 없으신 분들 시민안전보험. 2775님이 실손보험에도 문제와 허점이 많군요. 요즘 나라가 어수선한데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 경제도 확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레터 K 청취율도 함께 쑥 올라가길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개혁안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최종안이 앞으로 마련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다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까요? 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료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으로 뭐 항목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포털을 운영해서 일반 어떤 의료 소비자들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전다. 그래서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 독감 걸리신 분들 많은데 끝곡으로는 이기찬의 감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